현재 자타공인 세계 최고의 인기 가수는 한국이 배출한 아티스트 방탄소년단입니다. 그들의 곡은 세상에 공개되었다면 빌보드 차트를 싹쓸이합니다. 그리고 각국의 언론, 포털 사이트, SNS 등에서는 그들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게 되죠. 얼마 전 있었던 전 세계 내 축제, 크리스마스 때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멤버 중 한 명인 지민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팬들을 위한 자작곡 하나를 공개하였습니다. 이것은 트위터를 통해 공개되었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드러나는 그의 모습에 트위터 유저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훈훈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뜻밖의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노래 속에 등장하는 이 단어는 대체 뭐야? 지민의 자작곡에 등장한 어떤 한국어 단어가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 크게 화제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흰 눈처럼 소복소복 넌 내 하루에 내려와. 추운 겨울날 내리는 눈이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처럼 방탄소년단은 자신들의 팬인 아미가 자신들에게는 축복이라는 마음을 전해주는 따뜻한 가사입니다. 한국인들이 이 가사를 들으면 그저 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예쁘구나 라는 생각이 들 뿐일 텐데 이 가사를 접한 해외의 팬들은 패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은 해외 팬이 가장 많은 한국의 아이돌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영어 활동을 하지 않는 아이돌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들이 내는 모든 곡은 한국어 버전만 존재했고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는 자체 예능 프로그램 역시 아직까지 한국어 버전만 공개될 정도이죠. 여태까지 한국의 아이돌이 해외 진출을 위해 영어로 된 곡을 내거나 출시하는 영어 프로그램마다 영어 번역을 붙이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전략은 기가 막히게 들어맞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오직 한국어 가사로만 작품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해외 정서를 크게 고려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곧 자신들이 펼치고자 하는 작품 세계를 노래에 온전히 담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원래 노래라는 것은 소설이나 영화 등에 비해 화자의 의도를 전달하는데 큰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3에서 4분 남짓의 짧은 가사에 모든 것을 담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외국어로 번역되는 것은 더욱 고역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의 앨범 화영연화의 수록곡 중에는 뱁새라는 제목의 곡이 있습니다. 한국인은 이 노래의 제목을 듣는 순간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 라는 속담이 생각나며 대략적인 곡의 이해가 가능할 테죠. 하지만 외국인들은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뱁새라는 새 자체도 외국에서는 보기 힘든 새일 뿐만 아니라 이 속담이 갖고 있는 뉘앙스는 한국 속담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다면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에서도 이것에 대한 배경 지식 설명을 따로 해주지 않으니 방탄소년단의 해외 팬들은 곡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방탄소년단의 팬들 사이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전담팀이 구성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한국어 노래를 발표하거나 예능 프로그램을 공개할 때마다 이것을 해외 팬들에게 번역, 설명해주는 이들입니다. 앞선 뱁새 사례의 경우 뱁새의 사진을 직접 공유하면서 한국어 속담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번에 크리스마스를 위한 자작곡이 공개됐을 때에도 이들 번역 어벤져스들이 출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소복소복이라는 의태어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영어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태어인데 뭔가 부드러운 것이 쌓인 모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예쁘게 쌓인 눈이 있겠죠? 라며 한국의 온기 위에 쌓인 눈의 사진을 첨부하였는데요. 이 뜻을 알게 된 해외의 팬들은 또다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예쁜 뜻을 가진 단어가 있다니. 그들은 소복소복이라는 단어를 끝없이 말하며 자신들은 이제 이 단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됐다는 글을 쏟아냈습니다. 굉장히 사랑스러운 표현으로 느껴지는데 영어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 슬퍼. 정말 울고 싶다. 제발 내가 그들의 가사와 단어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한국어를 알 수 있으면 좋겠어. 어떻게 가사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지? 영어로 표현하면 falling인데 이게 뭐야? 이래서 영어가 싫다니까? 오늘부터 소복소복은 나의 최애 단어야. 너무 로맨틱해. 나는 그들이 쓰는 아름다운 단어를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 한국어는 너무 아름다워. 너무너무 아름다워. 아마 한국어 공부에 다시 도전해야 할까봐. 영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라며 영어보다 감성적인 한국어에 흠뻑 빠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래전부터 일본은 한국어가 열등하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일본의 문학은 노벨문학상을 받은 전력이 있는 반면 한국의 문학은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품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강해지면서 외국인들이 하나둘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되자 일본의 억지 주장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애초에 일본은 메이지 시대 때부터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수많은 서적을 일본어로 번역했습니다. 반대로 일본의 서적을 영어로 번역하는 데도 힘썼죠. 또한 그들은 영어가 가장 우등한 언어라는 인식하에 자국의 언어 파괴에 앞장섰습니다. 한국어로는 건물을 뜻하는 타테모노라는 자국의 단어가 있음에도 그들은 비루라는 빌딩의 일본식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한국어로는 맥주를 뜻하는 단어 역시 영어의 비어를 일본식으로 발음한 비루를 사용합니다. 과일을 의미하는 쿠다모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fruit이라는 영어 단어의 일본식 발음인 후르츠를 더 사용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국의 언어를 파괴하는 철저한 문화사대주의에 빠졌습니다. 거의 100년에 걸쳐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다 보니 그들의 언어는 사실상 영어로 번역되기 가장 좋은 동양의 언어가 된 것이죠. 즉, 일본의 문학은 영어로 번역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문화와 사고방식은 서구화되었기 때문에 지역만 아시아일 뿐이지 냉정하게 본다면 서양의 아류 문화로 복속되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도 서양 문화의 유입으로 인해 각종 외래어가 난립하는 양상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늘 이것을 경계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며 한국어의 파괴가 아닌 한국어와 영어의 공존의 길을 택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강해져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자 한국어의 독보적인 감성에 반하는 외국인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푸르다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단순히 색깔로서만 인식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굳이 색깔로 분류하자면 파란색, 초록색이라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맑고 신선한 자연의 분위기나 생기가 왕성한 젊은 사람들, 아름다운 희망 등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는 단어로 쓰일 수 있죠. 하지만 초록과 파랑이라는 색깔을 정확하게 나눠 생각하는데 고착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푸르다라는 의미를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답답하다, 속 터진다 등의 단어 역시 이를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영어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문화에는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정서가 한국 문학에 스며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양 문화권의 잣대로 우수성을 판단하는 노벨문학상에는 한국의 문학이 이름을 올릴래야 올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는 반대로 말하면 서양인들은 그들이 영문화권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국의 우수한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박탈당했다는 관점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의 정서는 더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처음 배울 때 혹시 한국은 공산주의 국가인가? 라는 의심을 들게 하는 단어가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지금도 해외 커뮤니티에는 한국의 우리라는 단어에 대한 질문글이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우리 집, 우리 아기, 우리 엄마 등 한국의 정서를 모르는 이들이 볼 때에는 왜 한국인들은 집도, 자식도, 부모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가? 라는 의문을 들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 아내라는 단어를 듣는다면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죠. 그리고 한국의 문화에 대해 공부한 이들은 한국인은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 같다 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라고 표현하는 것 역시 같은 나라 사람이라면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한국인들의 독특한 감성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인의 특성을 이해하면 그동안 한국의 역사에서 한국인들이 왜 그렇게 자신의 지역사회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지 매번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단합력을 보여주며 위기를 극복해왔는지 이해할 수 있다 감탄합니다. 한국인들은 위기를 겪을 때마다 혹은 타인이 공경에 처했을 때마다 우리 모두의 위기, 우리 모두의 공경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함께 이겨내야 한다 라는 의식을 갖고 있기에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뛰어난 단합력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가까운 이웃을 위해 자신의 불편함이나 금전적 손해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널리 퍼뜨리는 데 앞장선 한국의 팬문화 역시 결국은 우리라는 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타국에서는 특정 가수의 팬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의 취향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너와 내가 공통으로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때부터 너와 나는 우리가 되어 유대감을 형성하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함께하는 강한 결속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국경과 언어, 거리라는 현실적인 장벽이 있더라도 팬들은 서로 소통하며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K-POP, 한국 문화가 현대사회에서 갖는 가장 중요한 의의가 되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지구상에 한국의 독특한 문화가 없었다면 안 그래도 분열되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가 더욱 빠른 속도로 갈등만을 빚어내며 파멸을 향해 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분석도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오직 수천 년간 지켜온 문화의 힘으로 오늘날 세계의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베트남과 한국의 차이. 베트남의 꿈은 한국이 되는 것.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일로 베트남의 한국에 대한 태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 한국을 박항서에 날아가며 띄워주더니 이제는 박항서 감독의 대도 월급을 반납하며 전 국민이 나서는 상황입니다. 우리한테 호의적이었던 베트남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한 것일까요? 베트남은 원래부터 일본과 친하게 지냈던 국가입니다. 지금도 베트남에서 가장 잘 팔리는 자동차는 돌파이며 두 번째로 가장 잘 팔리는 자동차 또한 미쓰비시로 일본 차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축구 경기는 올림픽도 월드컵도 아닌 스즈키컵입니다. 스즈키컵은 아세안 축구연맹이 참가하는 대회로 동남아시아의 월드컵이라고도 불리는데 1996년도부터 시작해 그 역사는 매우 짧습니다. 1월 스즈키컵에 스즈키는 일본의 자동차 제조사이며 얼마나 일본과 베트남의 관계가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베트남은 지금 빠르게 경제 발전을 하고 있는 나가로 경제적으로 롤모델을 삼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베트남이 생각하는 중국은 인구가 너무 많아서 따라가기 힘들고 베트남이 생각하는 일본은 과거부터 베트남 경제에 큰 영향력을 주며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나라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과거 한국이 어렵던 시절엔 베트남은 자신들이 한국보다 더 잘 살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의 보호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도 지금과 같은 성장 속도로 조금만 지나면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의 헬튼한 국민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롤모델이 대한민국에 된 것인데 이 말은 사실상 나도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국가의 경제적 인척도를 살펴보는데 중요한 지표인 국내 총생산 GDP는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적 규모를 가늠할 때 필요한 정보이지만 국가의 구성원인 개개인이 얼마나 생산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1인 다음 GDP를 봐야 합니다. 베트남의 1인당 GDP는 2018년 기준 2,590달러, 2019년엔 2,175탄도로 베트남 근로자 한 명의 일령 수입은 대략 300만 원 정도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1985년 5위 1인당 GDP가 2,500달러 쓰며 이 당시 우리는 1988년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에 뒤떠 있었고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며 전 국민이 희망에 차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를 돌아보면 베트남이 지금 왜 그렇게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지 다음이 오길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희망차 있다고 해도 베트남은 지금 한국의 35년 전 수준에 겨우 도달한 곳입니다. 중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작년에 1인당 GDP 1만 달러를 달성하자 전 세계의 자랑처럼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달랐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많이 발전한 것 같지만 1인당 GDP 1만 단거는 한국이 이미 25년 전에 달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중국이 지금 잘 났다고 해도 25년 전 한국의 수준이고 지금 한국은 1인당 GDP 3만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중국이 지금 한국처럼 1인당 GDP 3만 달러에 도달하기 위해선 중국 전체 경제 성장률 6%를 1년도 빠짐없이 20년 달유지해야 가능한 수치입니다. 즉 그 커다란 중국마저도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선 최소 20년이 걸리는데 중국보다 몇 배는 작은 규모의 베트남은 얼마나 걸릴까요? 베트남이 지금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교부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걸릴지 계산해봤습니다. 최근 베트남의 평균적인 경제 성장률을 6.5%로 매년 성장한다면 한국과 같은 경제권을 가진 이까지 정확히 35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트남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숨도 안 쉬고 달려와야지 겨우겨우 한국을 따라잡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계산에는 한국의 잠재 가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베트남이 한국을 따라오는 35년의 시간 동안 한국은 뭘 할까요?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에 토끼처럼 들판에 앉아도 낮잠이나 자고 있을까요? 베트남에 한국을 따라잡는다고 30년 정도 따라올 때쯤이면 한국은 그보다 2배인 60년 정도 멀리 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베트남이 경제 발전을 조금 했다고 해서 너무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88 올림픽을 하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나라가 고도의 경제 발전에 하던 시기에 88 올림픽으로 세계에 한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부상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높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걸 세계에 알리고 싶었듯이 지금의 베트남도 그럴 테니까. 하지만 베트남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의 경제를 책임지는 것은 한국입니다. 1986년 베트남 호치민 주석 의도 임의의 개혁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가 시작된 이후 한국은 베트남에서 총 8,190개 프로젝트를 담당하며 657억 7천만 달러, 우리 돈 80조 원을 투자했으며 베트남 최대 투자국이 되었는데 단순 금액 기준으로도 베트남 전체 외국인 투자비에 대해서 20%를 차지 일본과 싱가포르를 앞질러 쓴 그만큼 우리 기업들도 많이 진출해 있으며 그동안 8,000개의 우리 기업에 진출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기업은 바로 삼성입니다. 삼성은 오래전부터 베트남에 진출하여 순회의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지어서 베트남 국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규모가 너무 커져 베트남의 최대 기업 동안 삼성이며 베트남의 국내 총생산 GDP 가운데 20%를 삼성에서 창출합니다. 거기에 베트남 총 수출의 중 30% 가량이 삼성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삼성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이며 베트남 청년들의 목표를 삼성에 취직하는 것이며 베트남 삼성은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높은 임금과 복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한국에도 수출을 많이 하는데 베트남의 전체 수출 주사위가 바로 한국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한국에 의뢰를 입었음에도 지급을 한국을 가볍게 보고 있으며 일본과 더욱 많은 협력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보란듯이 일본과 협력하고 있고 베트남 국민들도 우리에게 일부 소니가 있고 베이스 파트도 있다. 굳이 한국 제품을 쓸 필요가 있냐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서스 파트는 베트남에서 만든 스마트폰인데 사실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번 일로 알게 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크게 가진 것이 없어도 자부심이 많습니다. 자신이 베트남 여행 가이드라고 밝힌 사람은 베트남의 문화를 두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미안하다는 단어는 절대 안 쓰는 문화남 파타는 문화가 크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자부심이 강하지만 베트남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자부심을 가질 만한 능력이 있지만 베트남은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금 베트남의 경제 구조는 한국의 투자로 이루어져